안녕하세요. 마이클 샌델의 정의란 무엇인가입니다. 마이클 샌델, 1953년 미네소타에서 출생했다. 27세에 최연소 하버드대학교 교수가 되었다. 29세에 자유주의 이론의 대가인 존 롤스의 정의론을 비판한 자유주의와 정의의 한계를 발표하면서 세계적 명성을 얻었다. 이 책에서 공동체주의자라는 용어를 처음 사용해 알레스데어, 맥킨타이머, 마이클 월저, 찰스 테일러 교수 등과 함께 공동체주의의 4대 이론가 중 한 명이자 존 롤스 이후 정의 분야의 세계적 학자로 평가된다. 1980년부터 30년간 하버드대에서 정치 철학을 가르치고 있다. 그의 정의 수업은 현재까지 20여 년 동안 하버드대 학생들 사이에서 최고의 명강의로 손꼽히고 있다. 이러한 명성으로 2002년 NT 앤드 로버트 엠베스 교수, 2008년 미국 정치학회가 수여하는 최고의 교수로 선정되었다. 자유주의와 정의의 한계 외의 다른 주요 저서로 민주주의의 불만, 공공철학, 완벽함에 대한 반론 등이 있다. 6강 평등 옹호 존 롤스. 존 롤스는 정의를 고민하는 올바른 방법은 원초적으로 평등한 상황에서 어떤 원칙에 동의해야 하는가를 묻는 것이라고 주장한다. 우선 한 가지 생각해 볼 문제가 있다. 롤스의 사고 실험은 정의를 고민하는 올바른 방법일까? 실제로는 동의에 이르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정의의 원칙을 끌어낸단 말인가? 미국인은 대부분 사회계약에 서명한 적이 없다. 사실 미국 사람 중에 헌법 준수에 동의한 사람은 귀화한 시민, 즉 시민권을 받는 조건으로 충성을 맹세한 이주민들 뿐이다. 나머지 사람은 동의하라는 요구도 심지어 동의하느냐는 질문도 받지 않았다. 그렇다면 왜 우리는 법을 준수해야 할까? 그리고 무슨 근거로 우리 정부가 국민의 합의를 기반으로 설립됐다고 말할 수 있는가? 존 로크는 우리가 암묵적으로 합의했다고 말한다. 하다못해 고속도로를 달리는 것 같은 정부의 혜택을 누리는 사람이라면 법에 암묵적으로 합의한 것이며 법을 준수하겠다고 약속한 것과 다름없다. 그러나 암묵적 합의는 실제 합의의 빛바랜 형태이다. 단지 마을을 통과하는 행위가 어떻게 헌법을 비준하는 행위와 도덕적으로 유사한지를 밝히기란 쉬운 일이 아니다. 임마누엘 칸트는 가언 합의에 호소한다. 법은 대중 전체가 동의할 수 있어야 공정하다. 그러나 이 역시 실제 사회계약의 대안으로 삼기에는 석연찮다. 가언 합의가 어떻게 진짜 합의의 도덕적 부분을 담당할 수 있겠는가? 미국 정치 철학자 존 롤스는 이 질문에 명쾌한 답을 내놓는다. 그는 정의론이라는 책에서 정의를 고민하는 올바른 방법은 원초적으로 평등한 상황에서 어떤 원칙에 동의해야 하는가를 묻는 것이라고 주장한다. 롤스는 이렇게 추론한다. 우리가 집단의 삶을 지배할 원칙을 정하기 위해, 그러니까 사회 계약을 작성하기 위해 현재 모습 그대로 한 자리에 모였다고 가정하자. 어떤 원칙을 고를까? 이 작업은 아마도 쉽지 않을 것이다. 사람마다 좋아하는 원칙이 다를 테고 그 원칙은 각자의 이해관계, 도덕적, 종교적 신념, 사회적 주의를 반영할 것이다. 어떤 사람은 부자이고 어떤 사람은 가난하다. 어떤 사람은 권력이 있고 인맥이 화려하지만 어떤 사람은 그렇지 못하다. 어떤 사람은 인종, 민족, 종교에서 소수 집단에 속하고 어떤 사람은 그렇지 않다. 어쩌면 타협점을 찾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타협은 했을망정 일부 사람들이 다른 이들보다 더 우월한 교섭력으로 이미 타협점에 도달했을 수도 있다. 이런 식으로 만들어진 사회계약을 공정한 합의라고 말할 근거는 없다. 이제 한 가지 사고실험을 생각해보자. 원칙을 정하려고 모인 사람들이 자기가 사회에서 어떤 위치에 속할지 모른다고 가정해보자. 그러니까 무지의 장막 뒤에서, 즉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 일시적으로나마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선택한다고 상상하자. 나의 계층과 성별, 인종과 민족, 정치적 견해나 종교적 신념도 모른다. 남보다 무엇이 유리하고 무엇이 불리한지도 모른다. 이를테면 내가 건강한지 허약한지, 고등교육을 받았는지, 고등학교를 중퇴했는지, 든든한 집안에서 태어났는지, 문제 있는 집안에서 태어났는지 전혀 모른다. 이처럼 자신에 대해 아무것도 모른다면 그야말로 원초적으로 평등한 위치에서 선택하게 된다. 이처럼 협상에서 어느 누구도 우월한 위치에 놓이지 않는다면 우리가 합의한 원칙은 공정하다. 롤스가 생각한 사회계약은 이처럼 원초적으로 평등한 위치에서 이루어지는 가언 합의다. 롤스는 만약 그런 위치에 놓인다면 이성적이고 자기 이익을 챙기는 우리 같은 사람들이 어떤 원칙을 선택할지 자문해 보라고 한다. 그는 모든 사람이 현실에서 자기 이익에 따라 움직인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다만 사고 실험을 위해 도덕적, 종교적 신념을 접어둔다고 가정할 뿐이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원칙을 택하겠는가? 우선 공리주의를 택하지는 않을 것이다. 우리는 무지의 장막 뒤에서 모르긴 몰라도 나는 억압받는 소수에 속할 거야 라고 생각할 수 있다. 그리고 군중의 쾌락을 위해 사자우리에 던져지는 그리스도인이 되고 싶은 사람도 없을 것이다. 완전한 자유지상주의 원칙을 선택해 시장 경제 체제에서 벌어들인 돈을 모두 소유할 권리를 인정할 사람 역시 없을 것이다. 사람들은 추론한다. 나는 빌 게이츠일 수도 있지만 어쩌면 집 없는 사람일지도 몰라. 그러니 무일푼에다 도움도 못 받을 상황에 놓일지도 모를 제도는 피하는 게 좋겠어. 룰스는 이 가언 계약에서 정의의 원칙 두 가지가 나온다고 생각한다. 하나는 언론의 자유와 종교의 자유 같은 기본 자유를 모든 시민에게 평등하게 제공한다는 원칙이다. 이는 사회적 공리나 일반적 행복에 앞선다. 두 번째는 사회적 경제적 평등과 관련된 원칙이다. 이것은 소득과 부를 똑같이 분배해야 한다고 주장하지는 않지만 사회적 경제적 불평등을 인정한다면 그 이익이 사회 구성원 가운데 가장 어려운 사람들에게 돌아가야 한다고 주장할 것이다. 이 가언적 사회 계약에 합의한 사람들이 과연 롤스 말대로 그 두 가지 원칙을 택할지 그렇지 않을지를 놓고 철학자들은 논쟁을 벌인다. 롤스는 왜 그 원칙이 선택되리라고 생각하는 걸까? 그 전에 우선 한 가지 질문부터 생각해보자. 롤스의 사고 실험은 정의를 고민하는 올바른 방법일까? 실제로는 동의에 이르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정의의 원칙을 끌어낸단 말인가? 계약의 도덕적 한계. 롤스의 가언 계약에 담긴 도덕적 효력을 평가하려면 실제 계약의 도덕적 한계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우리는 두 사람의 거래에서 합의 조건이 공정하리라고 생각하기 쉽다. 다시 말해 계약은 두 사람이 정한 조건을 정당화한다고 본다. 사실은 그렇지 않다. 적어도 계약 자체만으로는 정당성을 보장하지 못한다. 실제 계약은 도덕성을 보장하는 장치가 아니다. 당신과 내가 거래를 했다고 해서 그것이 공정하리라는 보장은 없다. 실제 계약이라도 공정한 계약인가, 두 사람이 무엇에 동의했는가를 항상 물어야 한다. 이 물음에 답을 하려면 계약 자체에만 초점을 맞추어서는 안 된다. 별도의 공정성 기준이 필요하다. 그러한 기준은 어디서 나올까? 독자들도 예상하겠지만 더 큰 상위 계약인 헌법을 예를 들 수도 있겠다. 그러나 헌법도 다른 합의와 마찬가지로 문제점을 안고 있다. 헌법이 비준되었다고 해서 모든 조항이 공정하다고 장담할 수 없다.
1787년의 미국 헌법을 생각해보자. 장점도 많았지만 노예제를 인정했다는 오점을 안고 있던 법이며 이 오점은 남북전쟁 이후까지 지속되었다. 필라델피아 대의원들이 이어서 각 주가 이 법에 동의했지만 그 사실만으로는 이 법의 정당성을 뒷받침할 수 없다. 이 결점은 합의 순간의 문제점으로 거슬러 올라가야 이해할 수 있다고 주장할 수도 있을 것이다. 당시 재헌 회의에는 흑인이 포함되지 않았으며 한 세기가 지나서야 투표권을 갖게 된 여성 역시 마찬가지였다. 재헌 회의에서 대표성이 강화되었더라면 공정한 헌법이 만들어졌을 가능성은 분명 더 높았을 것이다. 하지만 그것도 어쨌거나 추측일 뿐이다. 실제 사회계약이나 재헌회의의 대표성을 아무리 강화한들 사회협력으로 공정한 조건을 만든다는 보장은 없다. 도덕성은 합의로 시작해 합의로 끝난다고 믿는 사람들에게는 귀에 거슬리는 주장일 수도 있다. 그러나 대개는 이 주장에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우리는 거래 공정성에 곧잘 회의를 품는다. 그리고 바람직하지 않은 거래로 이어질 개연성에 맞닥뜨린다. 이를테면 어느 한쪽이 협상을 잘한다든가 더 유리한 위치에 있다든가 교환 대상의 가치를 더 잘 안다든가 하는 경우다. 영화 대부에서 돈 콜레오네는 유명한 말을 남긴다. 나는 그에게 거부할 수 없는 제안을 할 걸세. 이 말은 거의 모든 협상에서 어느 정도는 존재하게 마련인 압력을 보여준다. 하지만 양쪽이 정한 계약 조건이 공정치 않다는 점을 눈치챘다고 해서 원하면 아무 때나 합의를 파기해도 좋다는 뜻은 아니다. 공정치 못한 거래라도 어느 정도까지는 이행할 의무가 있다. 불공정한 요소가 있어도 합의는 중요하니까. 그러나 합의가 생각만큼 그렇게 결정적이지 않은 때도 있다. 우리는 합의의 도덕적 기능과 다른 의무사항을 곧잘 혼동하곤 한다. 우리가 거래를 한다고 가정해보자. 당신은 내게 바닷가재 100마리를 가져다 주고 나는 당신에게 $1000를 지불하기로 했다. 당신은 바닷가재를 잡아 배달했고 나는 기쁜 마음으로 먹었다. 그런데 내가 돈을 지불하지 않는다. 당신은 내가 당신에게 빚졌다고 말한다. 왜냐하면 내가 물을 때 당신은 우리가 한 약속을 거론할 테고 더불어 내가 누린 이익도 지적할 것이다. 그러면서 당신 덕에 내가 이익을 보았으니 나는 그것을 갚을 의무가 있다고 말할 것이다. 그렇다면 똑같은 거래를 하되 이번에는 당신이 바닷가지를 잡아 우리 집 문 앞에 대령하려고 나간 사이에 내 마음이 바뀌었다고 가정해보자. 나는 어쨌거나 바닷가지를 먹고 싶지 않다. 당신은 여전히 바닷가지를 잡으려 애쓰는 중이다. 내가 말한다. 난 당신에게 아무것도 빚지지 않았습니다. 이번에는 내가 이익을 본 게 없으니까. 이때 당신은 우리가 한 약속을 거론할 테고 더불어 내가 바닷가지를 살 것이라고 기대해 열심히 바닷가지를 잡은 당신의 노고를 언급할 것이다. 당신은 나를 위해 고생했으니 나는 그 대가를 지불할 의무가 있다고 말할 것이다. 그렇다면 이번에는 이익의 대가를 지불하거나 나를 위한 수고에 보상해야 하는 도덕적 무게가 더해지지 않은 오로지 합의 의무만 있는 경우를 상상해보자. 이번에도 우리는 똑같은 거래를 했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그러니까 당신이 시간을 투자해 바닷가지를 잡기 전에 내가 다시 전화를 걸어 마음이 바뀌었습니다. 바닷가재를 먹고 싶지 않습니다. 라고 말한다. 그래도 나는 당신에게 $1000를 주어야 하는가? 당신은 거래는 거래요. 라면서 내가 어떤 이익이나 도움을 받지 않았어도 애초에 합의했으니 그에 따른 의무가 있다고 우기겠는가? 법 전문가들은 오래전부터 이 문제로 논쟁을 벌였다.
합의만으로도 의무가 생길 수 있을까? 아니면 이익이나 도움을 주고받은 연후에야 의무가 생길까? 이 논쟁은 우리가 쉽게 지나치는 계약의 도덕성 문제를 언급한다. 즉, 실제 계약은 자율과 호혜라는 두 가지 이상을 실현하는 한 도덕적 무게를 갖는다는 점이다. 자발적 행위로서 계약은 자유를 표현한다. 계약으로 생긴 의무는 자발적으로 부과한 것이기에 중요하다. 상호 이익을 위한 도구로서 계약은 호혜 원칙이라는 이상에서 나온다. 상대가 우리에게 제공하는 이익에 대가를 지불해야 하기에 계약을 이행한다. 현실에서 자율과 호혜라는 이상은 불완전하게 실현된다. 어떤 약속은 비록 자발적이지만 상호 이익을 실현하지 않는다. 또 어떤 때는 계약을 하지 않았더라도 호혜 원칙을 근거로 내가 얻은 이익의 대가를 지불해야 하는 의무가 생길 수 있다. 여기서 합의의 도덕적 한계가 드러난다. 즉, 어떤 경우엔 합의만으로는 도덕적 의무가 생기지 않고 또 어떤 경우에는 합의가 반드시 필요치 않을 수도 있다. 합의만으로는 부족할 때 야구 카드와 물이 새는 변기. 합의만으로는 부족한 두 가지 예를 살펴보자. 우리 아들 둘은 어렸을 때 야구 카드를 모아 서로 교환했다. 형은 야구 선수들과 카드의 가치에 대해 동생보다 많이 알고 있었다. 그러다 보니 더러는 동생에게 불공정한 거래를 제안했다. 이를테면 만능 내야수 둘을 주고 켄 그리피 주니어를 가져오는 식이다. 그래서 내가 끼어들어 나한테 승인을 받기 전에는 거래가 성사될 수 없다는 규칙을 세웠다. 온정주의적 발상이 아니냐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터인데 맞는 이야기다. 이런 상황에서는 자발적 교환도 얼마든지 불공정한 교환이 될 수 있다. 몇 년 전에 신문에서 더 극단적인 경우를 보았다. 남편과 사별하고 시카고에 홀로 사는 할머니가 있었는데 어느 날 화장실 변기가 샜다. 할머니는 수리할 사람을 불렀고 자그마치 5만 달러를 들여 고치기로 했다. 그리고 2만 5천 달러를 계약금으로 지불하고 나머지는 할부로 지급하겠다는 계약서를 썼다. 할머니는 은행에 가서 2만 5천 달러를 출금하려 했고 결국 사건이 들통나기 시작했다. 은행원은 그렇게 큰 돈을 어디에 쓰려느냐고 물었고 할머니는 배관공에게 주어야 한다고 했다. 이를 수상히 여긴 은행원이 경찰에 연락했고 경찰은 그 못된 수리업자를 사기죄로 체포했다. 사회계약에 목을 맨 사람이 아니라면 변기 수리에 5만 달러를 약속한 계약은 두 사람이 아무리 자유롭게 동의했다 해도 터무니없이 불공정한 계약이라고 말할 것이다. 이 사건은 계약의 도덕적 한계 두 가지를 잘 보여준다. 첫째, 동의했다고 해서 그 합의가 불공정하다는 보장은 없다. 둘째, 합의만으로는 도덕적 의무가 저절로 생기지 않는다. 이런 계약은 상호 이익은커녕 호혜라는 이상을 조롱할 뿐이다. 이런 이유로 할머니가 그 터무니없는 금액을 지불해야 할 도덕적 의무를 져야 한다고 말할 사람은 거의 없을 것이다. 변기 수리 사기 사건은 순수하게 자발적인 계약이 아니라 못된 배관공이 세상 물정이 어두운 노인을 이용해 먹은 일종의 착취였다고 말할 사람도 있을 것이다. 사건의 자세한 내막까지는 모르겠지만 그 배관공이 할머니에게 강요한 바가 없으며 할머니는 계약을 할 때 정신적으로 이상이 없었다고 가정해보자. 그렇다면 결국 아무리 자발적인 동의라 해도 동등하거나 동등한 수준의 이 교환을 보장하진 않는다는 이야기다. 나는 이제까지 합의만으로는 도덕적 의무를 다할 수 없다고 말했다. 한쪽으로 치우친 거래는 상호 이익과는 거리가 멀어서 아무리 자발적인 거래라도 정당성을 주장할 수 없다. 이제 그보다 더 도발적인 주장을 하나 제시하겠다. 합의는 도덕적 의무의 필요 조건이 아니라는 주장이다. 즉 상호 이익이 분명해 보이면
합의하지 않더라도 도덕적으로 호혜 원칙을 주장할 수 있다는 이야기다. 합의가 반드시 필요하지는 않을 때. 휴메 집과 유리 닦기. 18세기 스코틀랜드의 도덕 철학자 데이비드 휴을 떠올리면 생각나는 일화가 하나 있다. 휴은 젊었을 때 로크의 사회계약 사상을 신랄하게 비판하는 글을 썼다. 그는 로크의 생각을 현실성이 전혀 없고 있을 수도 없는 철학적 허구이며 상상할 수 있는 작용 중에 가장 불가사의하고 이해할 수 없는 작용이라고 비난했다. 그리고 몇 년 뒤 합의는 의무의 기본이 아니라는 그의 반박이 시험대에 오르는 일이 생겼다. 휴은 에든버러에 집을 한 채 갖고 있었다. 그는 집을 친구인 제임스 보스웰에게 임대해 주었고 보스웰은 다시 다른 사람에게 임대했다. 보스웰에게 임대받은 사람은 집을 수리해야겠다고 생각했고 흉과 상의도 없이 사람을 불러 일을 시켰다. 집을 수리한 사람은 일을 끝낸 뒤 휴에게 청구서를 보냈다. 휴은 합의한 적이 없다는 이유로 지불을 거절했다. 그는 집을 수리할 사람을 부른 적이 없었다. 사건은 법적 공방으로 이어졌다. 집을 수리한 사람은 휴이 합의한 적이 없다는 사실을 인정했다. 그러나 집은 수리해야 하는 상태였고 그는 수리를 마쳤다. 휴은 말도 안 되는 주장이라고 생각했다. 휴은 법정에서 집을 수리한 사람은 단순히 그 일은 꼭 필요했다고 주장할 뿐이라고 했다. 하지만 그 주장은 올바른 답이 아니다. 그런 논리라면 에든버러에 있는 집을 전부 돌아다니면서 수리할 곳이 있으면 집주인과 합의도 하지 않은 채 수리를 해놓고 지금처럼 자기는 꼭 필요한 일을 했고 집은 더 좋아졌다고 주장하지 않겠는가. 하지만 그런 주장은 생전 처음 듣는 논리이고 도대체 앞뒤가 안 맞는 이야기라고 휴은 주장했다. 휴은 자기 집수리 문제에서는 이익만을 바탕으로 한 의무론을 좋아하지 않았다. 하지만 그의 변호는 실패했고 법정은 그에게 비용 지불을 명령했다. 이익을 받다면 애초에 합의하지 않았더라도 대가를 지불할 의무가 있다는 생각은 휴메의 집수리 예에서 볼 때 도덕적으로 그럴듯하다. 그러나 이 논리는 무리하게 강요하는 판매 전략이나 다른 부정적인 경우에도 쉽게 적용될 수 있다. 1980년대와 1990년대 초반 뉴욕시 거리에서는 유리닦기가 사람들을 위협했다. 이들은 유리를 닦는 고무 밀대와 물이 든 양동이를 들고 다니면서 빨간불에 멈춰선 자동차를 덮쳐 앞 유리를 닦은 다음 돈을 요구했다. 휴의 집을 수리했던 사람이 주장한 이익에 따른 의무론을 바탕으로 한 요구다. 그러나 합의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행위와 구걸 행위의 차이가 모호하다. 루돌프 줄리안이 당시 뉴욕 시장은 이 유리닦기들을 체포하라고 경찰에 명령했다. 이익인가 합의인가? 샘의 자동차 수리. 합의를 바탕으로 한 의무와 이익을 바탕으로 한 의무의 구별이 분명치 않을 때 생기는 혼란의 예가 또 있다. 여러 해 전 내가 대학원생이었을 때 친구들을 차에 태우고 미국 대륙을 횡단했다. 우리는 인디애나 해먼드에 있는 휴게소에 차를 세우고 편의점에 들어갔다. 그리고 다시 돌아왔는데 차에 시동이 걸리지 않았다. 우리 중에 차를 고칠 줄 아는 사람은 없었다. 다들 어쩔 줄 몰라 하는데 승합차 한 대가 우리 옆에 멈춰섰다. 차 옆에는 샘의 움직이는 자동차 수리점이라고 적혀 있었다. 샘인 듯 싶은 남자가 차에서 나왔다. 그는 우리에게 다가오더니 도움이 필요하냐고 물었다. 그리고 일하는 방식을 설명했다. 1시간에 $50예요. 5분 안에 차를 고쳐드려도 $50를 주셔야 해요. 1시간 동안 수리를 했는데 고치지 못했어도 $50를 주셔야 하고요. 차를 고칠 확률이 얼마나 됩니까? 내가 물었다. 그는 대답은 하지 않고 핸들축 아랫부분을 찔러보기 시작했다.
나는 어찌해야 할 확신이 서지 않았고 친구들에게 의견을 물었다. 그때 핸들축을 찔러보던 남자가 몸을 일으키며 말했다. 점화장치에는 이상이 없어요. 그런데 아직 45분 남았는데 본이 또 봐드릴까요? 잠깐만요. 저는 덱을 고용한 적이 없어요. 우리는 아직 아무런 합의도 안 했잖아요. 내가 말했다. 그러자 남자는 몹시 화를 냈다. 내가 지금 막 핸들 아래를 점검하다가 차를 고쳤다면 그래도 나한테 돈을 주지 않겠다 그 소리요? 그건 얘기가 다르죠. 내가 말했다. 나는 합의를 바탕으로 한 의무와 이익을 바탕으로 한 의무의 차이를 거론하진 않았다. 그래봤자 소용도 없었을 것이다. 그러나 자동차 수리공 샘과의 우연한 충돌은 합의를 둘러싸고 흔히 마주치는 혼동을 분명히 보여준다. 샘은 자신이 핸들 주변을 찔러보다가 차를 고쳤다면 내가 자기에게 $50를 지불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나 역시 동의한다. 그러나 내가 돈을 지불해야 했다면 그 이유는 샘이 차를 고쳐주는 이익을 제공했기 때문이다. 반면에 그는 내가 돈을 지불할 의무가 있다는 사실은 내가 그를 고용하기로 동의했다는 뜻이라고 추론했다. 하지만 그 추론은 오류다. 의무가 있다면 을의 동의도, 즉 합의 행위도 있었으리라는 추측은 잘못이다. 의무는 합의 없이도 생길 수 있다는 사실을 간과했기 때문이다. 샘이 내 차를 고쳤다면 나는 호의 원칙이라는 명분으로 그에게 돈을 지불했을 것이다. 단지 고맙다는 말만 하고 차를 몰고 떠난다면 부당한 처사일 테니까.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내가 그를 고용했다는 뜻은 아니다. 내가 학생들에게 이 이야기를 들려주면 대부분 그 상황에서 샘에게 $50를 줄 필요가 없다는데 동의한다. 하지만 그 이유는 내가 생각하는 이유와 다른 경우가 많다. 학생들은 내가 샘을 고용하겠다는 의사표시를 분명히 하지 않았기 때문에 나는 그에게 빚진 게 전혀 없다고 주장한다. 심지어는 그가 내 차를 고쳤다 해도 마찬가지라고 이야기한다. 내가 돈을 준다면 그건 의무가 아닌 관대함에서 나오는 일종의 팁이다. 결국 학생들은 의무를 폭넓게 해석하는 내 견해를 받아들여서가 아니라 합의를 인색하게 해석하는 자신의 견해를 내세워 나를 변호하는 것이다. 우리는 도덕적 요구에는 늘 합의가 있으려니 생각하지만 호의 원칙 자체의 중요성을 인정하지 않고는 도덕적 삶을 이해하기 힘들다. 혼인 계약을 생각해보자. 20년간 남편 역할을 충실히 했는데 어느 날 아내에게 다른 남자가 생겼다는 사실을 알았다고 가정하자. 나는 두 가지 근거로 도덕적인 분노를 느낄 것이다. 하나는 합의다. 우리는 동의했어. 당신은 맹세했다고. 그런데 당신이 약속을 깼지. 또 하나는 호의 원칙이다. 나는 이제까지 내 역할을 아주 충실히 해왔어. 이보다는 나은 대접을 받을 자격이 분명히 있다고. 내 성실함을 어떻게 이런 식으로 갚을 수 있지? 두 번째 불평은 합의를 언급하지도 요구하지도 않는다. 행여 혼인서약을 주고받지 않았다 해도 오랜 세월 배우자로 함께 살았다는 이유만으로는 얼마든지 제기할 수 있는 도덕적 불평이다. 완벽한 계약 상상하기. 이런 불행한 일들은 계약의 도덕성에 관해 무엇을 말해주는가? 계약은 서로 다른 두 가지 이상, 즉 자율과 호혜에서 도덕적 효력을 찾을 수 있다. 그러나 실제 계약에는 대개 그 이상이 부족하다. 내가 누군가와 거래할 때 그가 우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면 내 동의는 전적으로 자발적이라기보다는 압력이나 강요에서 나온 것일 수도 있다. 내가 누군가와 협상할 때 교환 대상에 대해 상대가 더 많은 정보를 갖고 있다면 그 거래는 서로에게 이익이 된다고 보기 어렵다. 극단적인 경우에는 내가 사기를 당하거나 속을 수도 있다. 실제 삶에서는 사람마다 처한 위치가 다르다. 따라서 협상력과 지식에서
늘 차이가 생기기 마련이다. 그 경우 동의했다는 사실만으로는 공정성을 보장할 수 없다. 실제 계약이 도덕성을 보장할 수 없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따라서 공정한 계약인가, 두 사람이 무엇에 동의했는가를 항상 물어야 옳다. 그러나 힘과 지식이 동등하고 처한 위치가 똑같은 사람들 사이의 계약을 상상해보자. 그리고 계약 대상이 배관이나 일반적인 거래가 아니라 우리 삶을 지배하고 우리에게 시민의 권리와 의무를 할당하는 원칙이라고 상상해보자. 이런 조건에서 맺는 계약엔 강제나 속임수 등의 불공정한 요소가 끼어들 여지가 없다. 계약 조건이 무엇이든 동의라는 미덕만으로는 그 조건은 공정할 것이다. 그런 계약을 상상할 수만 있다면 원초적으로 평등한 위치에서의 가언 합의라는 롤스의 생각에 도달한 셈이다. 무지의 장막은 원초적 위치에 따라 필요한 힘과 지식의 평등을 보장한다. 누구도 상대의 사회적 지위, 상대의 장단점, 상대의 가치와 목적을 모른다는 점을 보장함으로써 하다못해 무의식이라도 거래의 우위를 차지하는 사람이 없도록 한다. 특정한 사람에게 지식이 허용된다면 그 결과는 우연으로 왜곡된다. 원초적 위치에서 공정한 동의를 도출하려면 참가자들은 공정한 위치에 있어야 하며 똑같이 도덕적인 사람으로 간주되어야 한다. 이러한 원초적 계약 상황을 설정함으로써 임의의 요소들을 바로 잡아야 한다. 재밌는 사실은 무지의 장막 뒤에서의 가언 합의가 실제 계약의 빛바랜 형태가 아니며 따라서 도덕적 기반이 약하지도 않다는 점이다. 그것은 실제 계약의 순수한 형태이며 따라서 도덕적 기반도 탄탄하다. 지금까지 마이클 샌델의 정의란 무엇인가입니다. 청취해 주셔서 감사드리며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다음 시간에 뵐게요. 안녕히 계세요.